오늘은 나의 무의식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직접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뤄보겠는데요. 특히 페르소나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나의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훌륭하게 다룬 수필이 있는데, 이유광호의 이젠 다시는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수필이 있거든요. 이 수필 속에서 당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페르소나입니다. 근데 그 페르소나를 실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것이 나의 영혼의 참 모습, 무의식의 참 자아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돼요. 늙지 않은 영혼으로 나오는데, 이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게 페르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의 참 자아로서의 그 모습이 누구인지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의식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내 안에서 어떤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의식은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에, 또 내 안에 너무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의 전체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의식의 흐름의 전체상을. 근데 게다가 의식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 미지나 무지의 세계, 의식의 문턱이나 의식의 언저리라고 표현되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불완전한 의식의 세계로 접근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이것을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의 세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나의 의식도 있고 잠재된 의식도 있고 드러난 의식 속에 무의식도 있거든요. 그것을 의식으로서만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과제가 있기 때문에, 나란 누구인가, 현재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찾아야 할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무의식의 세계를 접근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페르소나를 통해서 참 자아로서의 나의 무의식의 그 나의 본능, 그것을 접근해 가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소나의 양면성, 페르소나가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피상적으로 우리가 페르소나를 사회적 가면이다, 이건 참 자아가 아니다, 페르소나와 완전히 동일시되면 위험하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 페르소나의 양면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겠고, 이 페르소나를 통해서 참나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무의식의 참 자아로서의 나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 문제, 그리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사회적 가면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그 페르소나와 완전 동일시돼서 참 자아를 상실한 상태의 자기 분열, 자기 균열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진짜 참 자아로서 제대로 내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필을 통해서 참 자아를 페르소나를 통해서 찾아가는 그 과정을 짧게 한번 읽어보고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광호 문학평론가의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필이에요. 2025학년도 수능 문학에서도 출제됐던 보기 드문 훌륭한 수필입니다. 이 수필이 바로 그 페르소나, 드러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면에 드리워진 참 자아로서의 무의식적인 참 자아로서의 나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훌륭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
겉으로 내보이는 이게 뭡니까? 페르소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드러내 보이는 어떤 사회적인 가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녀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녀를 설득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사랑의 획득을 위해서 편지를 쓰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그녀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나의 페르소나가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넘치는 것도 없다.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다. 이게 페르소나의 모습입니다. 당신을 위한 사랑이 이렇게 지극하고 절실하고 진정한 운명적인 것이다. 이걸 내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글쓰기는 내보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페르소나예요.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어떤 도구적이고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과시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세운 게 페르소나거든요. 그러나 그 페르소나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의 욕구는 가려진 내 무의식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참나, 참자의 그것도 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자의 전체상을 알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무의식도 자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녀를 위한 사랑의 표현 속에서 그녀의 마음을 얻어내고 싶다는 것은 상당히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의도가 있는데, 이게 페르소나인데 그 페르소나 속에는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알 수 없는 욕구, 이게 가려진 나의 무의식이에요. 근데 이 무의식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페르소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난 증상 속에 내가 있다. 가짜 속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가짜인 것 같은 허상을 통해서 그 진상, 진짜의 나의 전체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전언도 들어있지 않다. 전언이라는 것은 페르소나가 전한다라고 싶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페르소나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그 속에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에 나도 알 수 없는 익명의 자아의 본능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에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내세우는 어떠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내 목표가 아닐 수가 있다. 성취한 이후에 허탈감이 드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따위.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 이 2인칭이 바로 2인칭을 겨냥한 것이 나의 페르소나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겨냥하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회 집단 속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겨냥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빈 자아가 덩그렇게 놓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참 자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 본질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그만큼 강렬한 앳된 갈망의 존재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에는 주체적인 나를 찾는 과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글쓰기의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또 읽어볼게요.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은 고스란히 1인칭 자신에게 돌아왔다.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누구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자주 썼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 있었다. 이 또 다른 영혼이 뭐예요? 이게 바로 나도 모르는 내 편지 속의 그, 바로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동안 가려졌던 자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참나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영혼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영혼의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모를 동경과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 이게 순수한,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순수한 인격체죠. 이게 무의식 속에 있는 자아입니다. 근데 편지를 쓸 때는 그걸 몰랐죠. 당신의 그녀의 사랑을 얻는 데만 도구적이고 수단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열정의 나를 내가 있었는데도 내가 몰랐던 것이죠. 그도 역시 그녀처럼 자신의 편지 속의 1인칭 화자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너무 뻔해서 가혹했던 지리멸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 속의 1인칭 주체를 잊어버렸다. 1인칭 주체가 있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페르소나를 통해서 드러났던 자의 참 자아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있었는데, 참 자아가 있었는데 그 열정적인 순수한 인격체인 나를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고 잃어버린 것이죠. 없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무심히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을 때 그는 이미 편지 속에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편지 속에 그를 연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이 연기하는 것이 바로 배우처럼 연기하는 뭐예요? 겉으로 내세우는 페르소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페르소나는 힘을 잃거든요. 사회적인 내세우는 자아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가짜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가짜 자아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녀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얻어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비루함을 뼛속 깊이 실감했다. 그는 사랑하는 누구에게라는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자신 속의 어떤 늙지 않은 영혼을, 그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었다. 얼핏 알았는데 이제는 당신을 위한 사랑을 쓴다는 것이 너무나 가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한 사랑의 편지를 쓰지 않게 되면서 그 속에 가려져 있었던 순수한 무의식의 자아 또한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페르소나를 알게 됐고 그래서 페르소나를 버렸지만 아울러 페르소나를 버리면서 동시에 무의식적인 참 자아 또한 함께 폐기처분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페르소나를 버려버리면 참 자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페르소나를 버려버렸을 때는 그 속에 묻어있는 참자, 무의식적인 참자 또한 의식화되지 않을 때는 폐기처분 되어버리고 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자의 전부가 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 페르소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면은 무의식 속에 참 모습으로서의 나의 순수한 영혼 또한 그 페르소나 속에 깃들여 있는데 페르소나를 버려버림으로 인해서 그 속에 깃든 순수한 내 영혼의 무의식의 참 자아 또한 잊어버리고 잃게 된다는 역설적인 내용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 아니면 위약이다. 누군가를 듣기를 바란다는 것은 뭐죠? 자기를 인정받기 위한 페르소나의 글쓰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 자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세우는 글쓰기는
위선 아니면 위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페르소나를 버려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 속에 깃든 무식의 참 자아의 순수한 영혼 또한 잃거나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페르소나를 통해서 참 자아의 모습을 찾아내고 그 페르소나에게 깃든 무식의 자아의 참 모습을 우리가 의식화해서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 수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몇 가지로만 정리를 해보면요. 나는 왜 편지를 썼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설명하기 위해서죠. 이런 것은 페르소나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전부 다 얻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내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죠. 이게 페르소나입니다. 타인에게 사회 집단 속에서 드러내고 싶은 나의 페르소나예요. 그런데 2인칭의 편지는 1인칭 주체의 글쓰기로 왜 끝나게 될까? 그것은 페르소나 속에서 참나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영혼의 모습을 만나게 돼요.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고 당신을 위한 사랑의 열정 속에서 순수한 내 영혼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앞에 나왔던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페르소나를 통해서 무의식의 참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뜻은 바로 그 페르소나 속에 무의식의 참 자아의 모습이 깃들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무의식을 찾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현재 나의 페르소나를 보는 것입니다. 단 주의할 것은 페르소나가 나의 자아의 전부가 아니다. 그 페르소나 속에 깃든 또 다른 나의 무의식적인 자아의 참모습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의식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소나를 통해서 이 글의 수필에서도 나의 늙지 않은 영혼을 내가 보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썼듯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나의 본 모습, 이게 무의식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 속에 참 자아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페르소나를 통해 참나, 융의 개념으로 의하면은 셀프가 됩니다. 자아의 완성 형태로서의 어떤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한 그 통합된 상태로서의 이상적인 형태가 자기거든요. 이것은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있는 것이지 고정된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를 실현하고 개성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고 양면적인 기능이 있는데 아까 수필에서도 봤듯이 마냥 긍정적이고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긍정 부정적인 의미와 기능을 한번 살펴보고 이 페르소나를 통해서 참나를 만나면서 자기를 실현하고 개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쓴 글을 함께 읽으면서 이 페르소나란 어떤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 페르소나를 우리가 가볍게 처리하거나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페르소나는 익히 사전적으로 알고 있듯이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이고 탈입니다. 하나의 그 위장,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썼던 가면을 말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아와 타인, 또 사회 집단과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게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페르소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페르소나를 벗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나라는 자아하고 타인과 또 나라는 자아와 어떤 사회 집단을 이어주는
훌륭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소나하고 완전 일치된 건 아니지만 이 페르소나의 역할과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고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건강한 자아를 확립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차원, 무의식적인 차원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페르소나를 전부 다 뭐 외적 인격이다 해서 뭐 의식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페르소나 속에는 무의식도 들어있어요.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또 페르소나 이면에 들어있는 나의 참 자아의 무의식적인 본능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페르소나에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또 다른 참 자아를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게 먼저 이 페르소나에 대한 두 가지의 상이한 의미와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페르소나의 긍정적인 의미와 역할이 있어요. 연극 배우가 배당받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적응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페르소나의 1차적인 긍정적인 의미예요. 페르소나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인생을 하나의 무대로 비유를 해본다면 삶의 무대 위에서 나는 필연코 어떤 배우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뭐 어떤 학생, 남편, 아내, 자식, 어떤 직업에서의 위치, 그 역할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페르소나는 내가 속한 가정이나 어떤 사회 집단의 규범에 맞게 역할을 잘 해냄으로써 그 집단 속에서 기대하는 바에 어긋나지 않게 적응하려는 어떤 사회적인 인격체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는 타인과 관계 또는 사회 집단 속에서 어떤 페르소나 역할을 담당하면서 연극이라는 내 삶의 무대 위에서 큰 혼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외적 인격으로서 바깥으로 내보이기 위한 기능적인 탈인데, 그래서 자아가 담당한 이 페르소나에 따라서 사회의 역할에 맞게 언행을 잘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만한 사회적 역할과 대인관계를 위해서 인생의 각 시기마다 일정 부분 필요한 거예요. 흔히 우리가 책임자답게, 직원답게, 부모답게, 선생답게 각자의 적절한 명분과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대통령의 페르소나라는 제목으로 영상 걸어 드린 것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페르소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나라의 대표자가 어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의 역할을 잘 아는 것은 나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부정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건전하고 적응적인 페르소나의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건전한 페르소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긍정적인 페르소나의 기능과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페르소나의 건전한 사회적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특히 지도자에 해당하는 리더들의 어떤 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럴 때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운가를 지금 우리가 명백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페르소나의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측면이에요. 이 페르소나는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무대 위에 쓰는 가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극은 끝나게 마련이고 가면과 탈은 훌훌 벗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연극이 끝난 이후에도 무대 위에서 썼던 페르소나를 벗지 못하고 그것이 영원하고 내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충격에 빠지고 어떤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무대 위에서 수행한 왕자나 공주의 역할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고, 무대는 연극은 끝나기 마련이고 본래의 나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심해지면 자아의 심각한 분열이나 괴리,
또 일시적인 착각을 넘어서서 망상적인 병이 됩니다. 이것이 페르소나에 과잉 밀착되거나 동일시될 때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는 뭐죠? 일시적인 외적 인격체고 자라고 하는 이 전체상의 일부인 것이죠. 일시적인 현상적인 외적 인격입니다. 그래서 사장이니 대표니 대박낸 배우니 하는 것들은 다 외적 인격이 부여된 명칭이고 삶의 한 시기에만 형성된 페르소나일 뿐 자의 전부가 아니고 본질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페르소나가 곧 나라는 자아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인생의 오후, 특히 장년 이후의 삶으로 접어들 때는 그동안 역할했던 그 사회적 페르소나가 이제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런 외적 인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페르소나와 전적으로 동일시된 자아는 극심한 상실감과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내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사회 규범이나 타인의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혹은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페르소나에는 무의식적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이나 사회 집단이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나라는 자는 그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말 그대로 어쩌다 내 자아의 표면 위에 내가 걸쳐놓고 쓰게 된 것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이고 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심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체면 낯이 안 선다. 체면 때문에 그럴싸한 이런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페르소나를 너무 지나치게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부정적인 페르소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일정한 시기와 조건 아래서 타인이나 사회적 집단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내세운 것이 바로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회적 역할이 끝나기 마련이고 나의 페르소나는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것이 되고 내 삶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자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페르소나를 다 부정할 수만은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남은 자리에 비로소 페르소나가 아닌 내 자아의 참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페르소나를 자아의 본질이고 전부인 나의 정체성이라고 철석같이 그동안 믿었다면 자아 전체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되는 자기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탈이 나게 된다. 이게 페르소나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페르소나를 통해서 무의식 속에 참자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페르소나는 부정적으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통해서 무의식 속에 참자아를 만나게 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의 페르소나에 대해서 평소에 타인이나 사회 집단에서 내가 비판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돼요.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과장 역할, 어떤 비서 역할, 리더 역할, 어떤 업무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데 자꾸 비판을 받는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사회적인 부적응이나 패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런 실패한 나의 페르소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는 없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가? 또는 아니야, 나에게 더 맞는 것이 있을지 몰라 하고 또 다른 자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무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통해서 무의식 속에 자아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페르소나를 통해서 참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그야말로 내가 내세운 페르소나를 내가 잘 수행을 했는데
그럴수록 내 내면에서는 그 반대급부로서 또 다른 자아의 본질적인 모습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경우예요. 비판은 안 받는데 하면 할수록 좀 시들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가 하는 경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인가 나는 누구인가 되묻게 돼요. 이런 페르소나의 모순과 혼란 앞에서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자아가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질적인 나의 모습을 내가 느낄 때, 또 혼란스러운 나에 직면할 때, 당황스러울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쁠 때, 그게 바로 내가 간과했던, 그동안 나에게 가려져 있던 나의 참 자아가 드러나는, 말하자면 무의식 속에 자아가 등장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대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만큼 자아가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형성이 돼야 이제 자아라고 하는 전체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아라는 게 그렇게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자아를 끝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아는 계속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페르소나와 다르거나 정반대의 페르소나를 통해서 반대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아의 실현체로서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된 바로 융의 자기 셀프의 실현화 과정이고 개성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페르소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이게 가짜 페르소나를 통해서 진짜인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통해서 참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증상, 나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나의 기분, 감정이나 나의 생각, 어떤 나의 욕구, 또 낯선 이질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낯선 풍경들, 그런 것들을 잘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내가 페르소나에 동일시된 그런 상태인지 부정적인 상태죠. 페르소나가 나의 전부다. 아니면 이미 나는 참 자아하고 잘 의식과 무의식이 잘 이렇게 통합된 참 자아를 찾아서 자기를 잘 실현해 가고 있는 과정인지, 현재 나의 삶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내 삶이 형식적인 페르소나와 동일시돼서 자아의 전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타인이 사력 있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가 관찰할 수 있는 관조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깊은 관조를 통해서만 스스로 답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내가 자기 실현을 잘하고 있는가, 끊임없는 자문자답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깊은 관조라는 것은 이제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쓴 글을 그냥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에 내가 소명의식을 갖고 사회 역할을 전적으로 투신해서 그걸 천직으로 알고 수행하는 경우에 이것이 사회적 페르소나와 지나치게 동일시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페르소나와 맹목적인 동일시에 빠지는 경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자신만의 관조적 삶의 판단력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각적으로 선택한 개성화된 내 자아의 길인지, 현재 내 삶이, 아니면 어떤 시류적 흐름에 휩쓸려서 페르소나, 남들이 추구하는 거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완전히 동일시 돼버린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내 자신의 삶 자체성을 회복하는 삶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인지를 나 자신에게 되묻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 자문자답의 성찰과 관조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내가 얼마나 혼란과 자아의 괴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를 직접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르소나를 통해서 나의 무의식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직접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페르소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명칭들,
뭐 은퇴했다 하더라도 은퇴자, 이런 것들이 다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타인과 또는 사회 집단 속에서 페르소나로서의 건전한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잘 해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페르소나가 무의식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알려진 그것들을 다 합해놓은 게 자아거든요. 자아의 전체상하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나의 페르소나가 결코 동일시 될 수는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회적인 명칭들과 같은 페르소나와 내가 너무 밀착돼서 동일시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되물어야 하겠죠. 그리고 페르소나를 통해서 그 이면에 드러나 있는 무의식 속의 참 자아로서의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나의 페르소나는 무엇이고, 페르소나 속에 깃든 또 다른 자아의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